정부 차원에서 카메라만 신경 썼죠. 일단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에는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적십자 회담이 금강산에서 아주 시원하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를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양쪽이 긍정적이고 화해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정부와 언론 매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언론 매체가 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 당수를 모욕적인 그러한 그 비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상회담 이후에 서로가 잘 지내자고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큰 신문 중에 하나를 취재차 그 금강산 북한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의외로 또다시 참말로 그 머리에 뿔도 친 것 같은 그러한 또 행태를 다시 시연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점은 아까 송지영 선생님께서 문제로서 제기하셨습니다만은 갈등이 이제 표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정상회담 이후에 남한 내에서 정부 측과 일반 그 야당 측 또 진보 측과 보수 측의 갈등이 대단히 첨예화하는 이런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평화 정착이 굳어지고 있다. 심지어 전쟁은 더 이상 없다라고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낙관적으로 무지개 빛으로 지금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야당과 일부 우려성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그렇지만은 않다. 자유민주 체제의 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는가. 또 안보 상태가 불안한 것 같다. 이런 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래서 이걸 가지고 또 보역 간에 또 정부와 야당 간에 상당한 그 논란이 있고 심지어는 국회에서조차도 국회 회기 중에 정해가 되는 문제를 둘러싸고 얘기를 하던 끝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의 남한 내의 그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은 8.15 해방 이후에 그 좌우익의 대립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시연하고 있다라고까지 꼬집는 분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정영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 이후에 몇 가지 혼란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금 야당 총재나 일부 언론에 대한 비방 같은 경우에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 좀 이 남쪽 사회 다원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 그런 데서는 혼란이라고 이제 봐집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통일의 방법이나 또 안보 문제, 이 앞으로 무엇을 좀 앞세울 거고 뭐는 뒤에 할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과 6.15 선언은 이전에 7.4 공동성명이나 합의서 또 94년에 정상회담 합의 당시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게 남북관계가 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분단과 대립을 살아왔던 우리 민족에게는 확실히 이 화해와 협력 쪽으로 방향을 잡은 저는 이 역사적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국민들의 혼란. 한쪽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팬클럽도 생기고 인민복이 유행하고 또 특히 학생들이 볼 때 저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싶습니다. 이런 혼란들을 빨리 화해협력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저는 이 사회 지도층이 이 혼란을 막아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임 의원은 당황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대체로 뭐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기대해 왔던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북쪽 사회나 북쪽의 지도층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우리 그 발전적 변화를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우리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 김영수 교수님은? 저는 이 아까 사회자께서 남북 화해 시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 교수님이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하고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 시대라는 용어를 쓰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실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패러다임 운운할 시기도 아니고 예. 화해 시대라고서는 지금 돌입한 것도 아니고 예. 일종의 정치적 실험, 과거에 시도를 몇 번씩 하다가도 좌절만 됐던 이런 실험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임종석 의원님께서 사방에 그 논란이 일어나는 건 이건 바람직한 거다. 백가쟁명이라는 거는 자유와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데 항상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직한 거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체제가 안정된다든가 그런 그 백가쟁명이 아주 그냥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에게 굉장한 타격으로 진행되지 않을 만한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이 있을 때에 그 백가쟁명이라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로 생각되는데, 우리의 이 구조가 상당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 정치가들이 잘못해서 맨날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세계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동 다음이나 중동과 비슷할 정도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럼 이 주어진 환경이 완전히 좋게 안정되게 지금 발전을 했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만 바라보고 그 찬란한 햇빛만 바라보고서는 달려가다가 현실에서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현 시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는 거 하나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부분 하나는 최고 통치자들의 그 통치 행위 또는 통치자의 정치 행위하고 우리 사회 전체를 규제하는 법률 행위, 다시 말하면 법치 행위와를 항상 이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지적인 수준과 리더십과 국가 전체의 어떤 수단을 이제 장악한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은 방향을 틀 수 있고 언제든지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 법치 행위, 법제도하고 연결이 되면은 그 차이가 뭐냐면은 법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힘없는 국민까지도 규제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치 행위까지 같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사회를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치 행위는 앞질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험 단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즉석에서 법치 행위까지 연결시켜 놓으면 이 사회가 전체가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국민이. 예. 그러니까 법치 행위는 천천히 가고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여러 번 하면서 이게 틀림없다 할 때에 법치 행위로 연결돼도 늦지 않는다요. 늦지 않는 게 아니라 하면은 모두가 다 실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다. 그 그러니까 분명히 위험도가 굉장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그걸 주장하느냐면 지금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파트너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자신이 말이죠, 어떻게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때까지 여러 번 똑같은 실험을 해봤지만은 항상 파트너의 파탄 때문에 우리가 실현을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파트너가 지금 약간의 그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이게 그냥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지. 과거 전직 대통령이 어디 3분간 고르바초프하고선에 회담하고 돌아서 한반도에는 전쟁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런 경거망동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 이장희 교수님.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우리가 변화로 보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마 조금 보수적인 시각에서 북한의 변화라는 것은 북한이
쉽게 말하면 그 자기들 어떤 이념 체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백기 들고 나오는 막 그 수준을 변화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은 그 나름대로 굉장한 많은 변화를 그동안에 겪고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에게 대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어 있지 않았죠. 과거 지난 정권 동안에 특정한 어떤 기관이 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독점을 해가지고 그걸 그때마다 정권 연장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북한은 이미 90년 초부터 또 최근에 98년도부터요. 북한이 헌법 개정에서 보면 사회주의의 본질인 이 생산수단의 소위 주체가 누구냐. 이것을 98년 헌법에서 이미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말이요. 사회단체로 또 까지 추가를 했고 또 사유재산 인정 부분도 합리적으로 얻은 격리에서 얻은 사유재산은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든가 또 원가 계산을 인정해주고 말이요. 또 수익성 개념 또 여행의 자유를 신설한다든가 엄청난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사회에 전달이 되고 있지 않고 또 그걸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전 대북한에 대한 정확한 균형된 인식이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대북한에 대한 북한은 분명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내에 변화의 논리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북한이 안 됩니다. 단지 우리 자체의 그 인식과 우리의 제도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른 바가 없어요. 그와 같은 그 냉전 의식 그리고 냉전적인 제도 기준에서 조금 더 변하지 않은 이 기준에서 볼 때는 이 큰 혼란이 오죠. 그래서 빨리 저는 이것은 현실의 어떤 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그 변화의 정도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대북한에 대한 어떤 그 의식 그리고 제도 여기에서 어떤 갭이 있는 겁니다. 이 갭을 우리가 빨리 좀 메꾸고 또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수 교수님하고는 갭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갈등이? 지금 저 얘기에 대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예. 한 말씀 얘기하시고 김영인 교수님 그러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에요. 유장희 교수님 말씀이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변하는데. 근데 우리가 북한의 체제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혁명 체제입니다. 우리는 법치 체제지만은 그들은 혁명 체제예요. 그 어디가 다르냐 하면은 법치 체제는 제도라는 게 중요하고 제도를 보면 그 성격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법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성격이 그대로 그 제도 위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혁명 체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법이라든가 제도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어느 순간이든지 투쟁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 헌법으로 오늘 제가 여기서 가져왔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말이죠. 북한 헌법에 우리 헌법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첫 조문에 말이죠. 12개의 항목이 말이죠. 김일성 김일성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나오고 조선민주주의인민이 나오고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김일성으로부터 나온다 이게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아직도 인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루이 14세에 짐이 곧 국가라고 하는 이것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한번 우리 텔레비 보았지 않습니까? 김정일 씨가 말이죠. 아주 호탕하고 자유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는 국가 전체가 자기 거기 때문에 호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우리 대통령이 말이죠. 가서 손님이기 때문에 점잖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머릿속에 수많은 중압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내가 이 국민한테 어떤 이제 그 질책을 받을 거냐 하는 무거운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김대중 손아귀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장희 교수님께서 아주 북한의 체제를 마치도 그 헌법을 보면 바뀐 것 같고 그걸로 우리가 북한은 바뀌는데 우리 의식구조가 안 바뀌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짧게만 멘트하면 우리 김영수 교수께서는 이 북한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는가 그 배경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번 98년 헌법에는 전문이 채로 첨가되는데 그건 김일성이란 말이요 14번 나옵니다. 그래서 김일성 헌법이라 하는데요. 바로 북한은 이 김일성 헌법을 통해서 유훈 통치를 하는 겁니다. 북한은 사실 과거의 소위 집단지도 체제에서 1인 그 주석제를 도입함으로써
그 1인 체제로 간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고요. 북한의 그 전략, 한해 조선 논리, 이거야. 북한이 망할 때까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헌법 그 자체만 보시지 마시고 왜 바뀌었느냐, 그 사회, 정치, 경제 변화 뭐 이런 배경도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북한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저희가 오늘 서로 다 공부하자고 모인 자리지요. 예. 그 두 분 간의 지금 말씀을 이제 들었다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간에 북한을 보는 지금 시각의 차이, 그러다 보면 대응 방법의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논의가 돼야지 대립 양상으로 가면은 이것은 분명 남북 관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김명기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의 의견을 들으시죠. 분명히 오늘 우리 사회는 그 혼돈성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가치와 통일의 가치, 어디에 우선을 둬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혼돈입니다. 그것은 분단 55년간의 남과 북의 이념과 체제, 제도와 사상이 다른 속에서 서로 굳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주는 감동이 그 욕구가 한꺼번에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메꿔주지 못한 데서 오는 혼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 변했느냐에 관한 논쟁이 지금 우리 이 교수님과 우리 김 교수님 간에 나눠졌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길게 봐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표출되는 걸 보면은 현재 휴전선에서 대남 비판 방송을 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우리 어선이 표류되었을 때 수리해가지고 반환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변화한 조짐으로 받아들여지지만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전술이고 전략적인 것은 변하지 않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도 계속 주한미군의 철수, 국가보안법의 폐지, 그리고 6.25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사주에 의한 북침자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 변했냐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남쪽에서 이런 저런 이론이 대립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으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그 지도 역량이 발휘가 돼야 되고 또 언론이 담당하는 몫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수 교수님은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오기 전에 저는 행정학 전공인데 김철수 씨의 그 헌법은 오늘 그냥 계속 보다가 왔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옛날이 아니라 이제 현재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외교관들이 말이죠. 예. 이렇게 국제 회의를 하는데 라운드 테이블을 동그란 이런 이제 테이블에 그 안개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안개 만들었냐면은 의자를 어디다 놓느냐를 가지고선 전쟁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국가의 주권의 그 존엄성이랄까, 그런 이제 그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간단치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영토 주권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토 주권을 우리가 형성할 때의 그 정당성은 어디 있냐면 전체적인 선거에 의해서, 전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합법화가 되는 경우를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말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네. 형성되는 게 영토 주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한민국 영토 조항을 이렇게 그 변경시킨다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말이죠, 대한민국이 이 존립 자체의 이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이죠, 북한하고서는 지금 외교 거섭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바꾸겠다든가, 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토 조항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당성의 아주 근본을 이렇게 형성해 온 것을 가지고 지금 논의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통일하는 과정에서는 그 논의가 되겠죠. 네. 그러나
대한민국에 지금 이게 왜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한번 북한에 갔다 온 거 가지고서는 이 영토 조항까지 이렇게 논의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게 그 신중성을 기한 그런 발상이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대통령께서 한번 다녀오신 다음에 이 문제가 거론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후에 이제 우리가 논의할 국가보안법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이미 이제 북한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그 지위가 어떻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심각하게 이제 배치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90년에 우리가 남북교류협력법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휴전선 이남 지역을 남한, 이북 지역을 북한으로 하고 이 쌍방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이 남북교류협력법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했죠. 92년에도 남북 이 쌍방이 공이 동등한 동보 자격으로 합의서를 맺었죠. 이번에 정상회담을 했죠. 또 하나 두드러지는 거는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히 북한의 이 개방입니다. 그러니까 수교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1월 달에 이태리랑 수교를 했고요. 5월에는 호주하고 이 국교 재개 합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7월 달에 필리핀, 아니죠. 5월 달에 필리핀, 그리고 이 7월 말에는 캐나다와 또 수교를 합니다. 미국하고도 외무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이런 관계의 변화를 생각해 볼 때 실제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남북 관계에서도 그동안 사실상의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제 생각은 최소한 이 문제가 개정이 되든가 아니면 이 독일의 경우처럼 부속 조항을 달아서 통일 전까지는 통치 행위가 뭐 휴전선 이남 지역에만 미친다든가 이런 부속 조항을 달아서라도 이 혼란을 이 법적으로 좀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 의원은 개정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시고요. 그것은 당의 의견은 아니시고 저 개인 자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고요. 예, 김명기 교수께서는. 이제 이상하게 어떻게 저쪽하고 이쪽이 좀 대결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불편하시면 불편하지 편안하게 않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당당합니다. 아, 예, 예. 저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몇 가지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토 조항의 개정은 민족사적 정통성 유지에 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통일의 당위성은 대개 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사의 정통성 유지에 나가기 위해서 통일을 하려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산가족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분단으로부터 오는 낭비를 생산에 투입을 해서 산업국가를 형성해서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해서 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하는 것이 통일의 당위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족사의 정통성 유지입니다. 이 재헌국회의 전문의였던 유진호 박사가 그 당시 헌법조항에 영토조항을 둘 것이냐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토조항을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영토조항을 두는 것은 우리 한국이 몇 년 이어오는 국가의 법통성을 유지하는 한국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거 두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것처럼 한국의 영토가 북한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 헌법의 적용 범위가 북한에 미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한국의 영토를 그대로 승계받은 정통정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예. 저한테 조금 시간을 조금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영토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통일에 모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토조항을 개정한다는 것은 지금 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사실상 국가성을 인정하고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법적으로 분단되어 있지 않고 우리 헌법상 사실상 분단되어 있는 것을
법적으로 합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분단의 헌법화라 하는 것은 통일에 모순되게 됩니다. 우리 헌법의 통일조항에 분명히 제4조 그리고 66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저촉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영토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자주 통일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분단이 외세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고 우리 스스로 분단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1945년 분단할 당시에 외세에 의한 분단을 배제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분단을 자초한다는 것은 외세에 의한 분단을 우리 스스로가 감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 열강들은 우리 분단 한국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고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번째로 동서독의 경우 서독과 동독은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해서 사실상 국가인 것처럼 인정을 했지만은 서독은 동독을 끝까지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73년에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독은 서독은 끝까지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고 90년에 동서독 통일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보지 아니하는 그런 기본법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통일 방안 속에 제2단계 남북연합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혼동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북연합단계에 들어가려면 남과 북이 서로 대등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 제3조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2단계는 잠정적인 단계이고 제3단계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단계에 갔을 때 과연 우리 통일 한국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가 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혼합된 제3의 어떤 체제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착되게 됩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것이다. 네, 이런 제가 좀 주장이고요. 네. 우선 이 영토 조항은요. 우선 우리가 앞으로 평화통일하고 화해협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든 간에 현실적으로 이 영토 조항이 헌법 제4조인 평화통일조항 그리고 헌법 전문에 나오는 또 평화통일조항 등 이거와 모순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영토조항, 이 헌법의 가치규범 논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높은 가치규범이 역시 현 시대 정신을 봤을 때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상 이 제3조는 헌법학자들이 헌법 변천의 이론에 의해서 소위 말 사문화된 거다. 되게 이렇게 보서 해석론적으로 가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상 그 3조가 사문화라 이럴 것 같으면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이런 그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치 영토조항을 손을 건드리면 무엇이 국가가 어떻게 체제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내가 다른 나라의 헌법이라든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헌법에 영토조항을 준 나라는 거의 없어요. 헌법에 영토조항을 줘서 이렇게 우리가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 이건 좀 제고해 볼 문제다. 이렇게 되고요. 또 이 영토조항을 우리가 만약에 입법론적으로 개정을 할 경우도요. 단순히 이걸 하면 두 국가 사이에 국제법칙으로 분단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계에서도 이미 여기에 대한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말하면요.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와 그 부속 도서가 53년 휴전협정의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두 개의 분단체로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능한 조속 시 이 분단의 현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통일을 완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정책의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잠정적으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성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의 이 법적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91년 12월 달에 채택된 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면요.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인 특수 관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남북 관계가 이중성을 띄었다 이런 거죠. 그 이중성이 뭐냐? 남북 관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성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인 유엔에 동시에 가입도 하고요.
그러나 네. 민족 내부적으로는 분단을 막기 위해서 특수한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한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든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상호의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자. 네. 이것이 또 우리의 국가 정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기 선생님이 죄송하지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독일이 끝까지 국가성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국제법적인 국가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국가는 승인을 했습니다. 동방정책의 핵심이 뭡니까? 1969년 10월 28일 그 빌리 브란트가 연방의회에서 소위 독일말로 Es gibt doch zwei Staaten in Deutschland. 독일은 두 개의 국가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국가의 상관의 관계는 상호 외국 간의 관계다. 국제법적인 관계는 아니다. 이런 디팍토 스테이트, 사실상 국가성을 인정했어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회에 있는 기사당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72년 기본조약을 두 개의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독의 기본법의 전문인 통일조항에 위반된다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헌법재판소 판결은 뭐냐? 사실상 두 개의 국가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의 상호 내부 간의 관계는 국제법적 관계가 아니고 네. 외국 간의 관계다. 이렇게 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독의 헌법에 보면 헌법이 안 하고 그것은 기본법이라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23조 146조가 있습니다. 그 146조라는 것은 사실 합의에 의한 통일의 길이 열려져 있고 또 23조는 또 흡수적인 통일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 양쪽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평화 통일로 가는 이 마당에 이 헌법의 이 영토 조항을 굳이 이렇게 우리가 둬서 민족 문제 걸림돌이 돼서 되겠느냐? 예. 사실상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1948년 12월 12일 유엔 결의 195호도 그 당시 분명하게 사실 이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사실 말이요. 선거 가능한 지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정부가 예. 여기에서 합법적인 정부입니다. 영토 조항 개정해도 네. 주변 국가와 외교 국방에 문제 없다. 그리고 그렇죠. 통일로 가는 길에 오히려 그리고 영토 이것을 조항을 개정하는 어디까지나 것이 좋다. 어디까지나 그런 저는 말씀이시죠? 국제법적인 국가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어디까지나 특수관계 이론에 네. 의한 거고 또 어디까지나 평화 통일 때까지만 잠정적으로만 그렇게 하자는 거야. 잠정성. 예, 김영수 교수님 지적하실 수 있습니까? 넘어갈까? 예. 지금 저는 뭐 법률학 교수는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행위와 법률행위의 그 차이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국가의 그 통치 행위하고 법치 행위하고를 구분했습니다. 뭐냐면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편의상 또는 여러 가지 이 상황상 사실 행위하는 것이 그것이 법률 행위로 넘어갈 때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이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국제법적으로는 인정 안 됐지만 말이지 사실적으로는 인정이 된 거다 말이지. 그거는 아주 이 전위 뭐 우리가 작가 중에 전위 작가가 있고 예술가 중에 전위 예술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논의처럼 이게 그 법적인 세계에서 합법화라든가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더구나 아까 옆에 김명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거꾸로 우리가 이제 영토 조항을 논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개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국민학교서부터 전 국민이 정통성이란 게 뭐냐? 그리고 언제든지 말이지 폭력을 가지고 무력으로서 어떤 사실적인 점령이라든가 사실적인 행위를 하고 기득화시켜 놓으면은 항상 이건 통과된다. 이런 의식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건 국가 통치상 말이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멘트를 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데 선생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요. 통치 행위와 법률 행위를 구분을 못 하겠어요. 지금 시대 정신이 인간의 사회생활의 국가성의 행위가 룰업으로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행위와 고도로 정치적인 행위에서 지배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민주주의 사회 발전이 통치 행위는 가능한 줄이는 게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이에요. 그리고 룰업으로 법에 의한 지배 영역을 넓히는 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국제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께서 생각해야 될 게 사실상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화해와 협력을 하고 통일을 하자 이런 마당에 이 영토 조항을 통해